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본인이 가장 불쌍한 것 같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다는 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 싫었다, 불행하다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정말 많은 상처를 얻기도 해서 극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같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내게 행복한 부분도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사실 정말 좋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제 가족은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과 저,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4인으로 된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한평생 공사판에서 일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도 가득한 분이셨죠. 하지만 하늘은 참 무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버지 보고도 상을 내려주긴커녕 공사판에 일을 나간 아버지를 다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정확한 원인을 따지자면 약간은 안전에 소홀했던 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잘못이었거든요. 아니,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밑창이 다른 안전화를 신고 나갔다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신 거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했을지 아직도 그 심정은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일하다 다친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다행히 높이가 높지 않았던 터라 목숨에 지장이 있는 부상은 아니었지만 평생 한쪽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다친 이후 평소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매일같이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하늘을 원망하셨죠.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맨정신으로 저녁을 만들어놨다면서 같이 먹자 하더군요. 엄마도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에 근래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보이며 식사를 하셨고요. 아버지는 그런 저희 가족의 모습에 후식까지 챙겨놓았다며 평소엔 저희에게 잘 주지도 않던 코코아까지 사오셨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 누구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거란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제 아버지도 극복하셨구나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후식이라며 건넨 음료에는 생명을 위험하게 할 그런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먹고 나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와중에도 보인 건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그게 제 기억 속 마지막으로 남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다행스럽게 저희 가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평소 저와 남동생을 챙겨주던 옆집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남매를 챙겨주겠다 반찬을 만들어서 방문하셨던 거예요. 평소엔 아버지는 술 마시러 나가시고 저희 남매만 있을 시간에 문도 열지 않고 인기척도 없으니 놀란 마음에 경찰을 불렀던 겁니다. 아주머니 설명을 듣던 경찰도 이상하다며 문을 땄던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저희 가족을 발견한 경찰은 단번에 구급차를 불렀고 도착한 병원에선 위세척에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끝내 이 일을 저지른 아버지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와 엄마는 다행히 많이 먹지 않은 상태라서 시간이 걸려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버진 본인의 끝을 정한 다음 저지른 일이라
이미 구급대원이 도착한 그 순간부터 위급했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저는 희망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저앉아 있기란 힘들죠. 특히나 엄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요. 이전에 했던 일만으론 가족들의 생계를 감당하지 못해 낮에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엔 술집 주방 참모로 일을 하며 하루 온종일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에 저와 남동생은 엇나갈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살아야 했죠. 그렇다 보니 저는 우울할 틈도 없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만 했어요. 버티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죠. 거기에 아직은 어린 동생도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책임감은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틈틈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용돈벌이는 하고 다녔고요. 모은 돈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지방 대학까지 나왔죠.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 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선 제 상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순간도 제대로 숨쉬며 살 수 없는 세월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빠르게 일을 시작하면서 집안 형편은 이전보단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힘든 건 여전했거든요. 남동생 역시 대학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제 앞가림 하겠다 했지만 알다시피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대학 시절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대기란 힘든 일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제대로 된 연애 생활도 못 해본 저였기에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하는 남편과 금방 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기다 결혼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됐죠. 시댁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시부가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저는 저희 집안의 처지를 자세하게 시댁에 전했지만 시댁은 오히려 괜찮다면서 사는 게 원래 그런 거라며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상견례 때 그런 시부모의 태도에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지만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면 말이죠. 이런 엄마의 태도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한 집안은 어쨌든 안정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저희 집안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재산도 없는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는 그날까지 시댁과 친정은 훈훈한 분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자라온 환경이 아예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거니 문제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긴 해요. 신혼여행만 해도 저보단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남편에게 제 취향도 아닌 일정을 질질 끌려다니기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니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참고 넘길 수 있었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말이죠. 남편보다 4년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제가 오히려 연봉도 높은 편이었고요. 살기 힘들다 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모아둔 돈도 제법 되던지라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할 때는 제 지분이 조금 더 들어가기도 했죠. 이전의 제 삶과는 다르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점점 커가면서 남편과의 충돌은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애들을 도대체 얼마나 굴려야 직성이 풀려? 애들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라도 되는 줄 알아?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부하기 싫다고 울어. 내가 무슨 애들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애들 잘못 되라고 그러나? 그리고 지영이가 운 건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짓말해서 나한테 혼나서 그런 거고.
애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거짓말하면서 그랬겠어. 제발 그만 좀 해. 애들 학원비로 얼마가 나가야 속이 시원한데. 어차피 내가 번 돈으로 시키는 거야. 당신은 생활비도 겨우 가져다 주면서. 사실 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거가 그리 녹록하지 않았으니 제 자식만큼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없는 살림이라도 애들만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무리하게 공부를 시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남편은 항상 못마땅하다는 듯이 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부부 다툼에 모든 제 잘못만 있진 않았어요. 남편은 살아온 환경 자체가 평화로웠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저와 달라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저와는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네요. 저는 아끼면서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사람이면요. 남편은 그런 저와는 정반대로 있을 때 즐겨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도 충돌이 일어나곤 했죠. 요번에 애들이랑 캠핑 좀 가려고.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나중에 같이 장이나 보러 가자. 뭐? 캠핑을 또 가겠다고? 다녀온 지 겨우 2주밖에 안 지났어, 당신. 캠핑 한 번 갈 때마다 매번 식비다 뭐다 해서 30만 원이나 길바닥에 버리는 거 아깝지도 않아? 당신은 애들한테 그렇게 바깥 구경 시켜주는 게 싫냐? 애들이랑 놀이동산 가는 것도 안 된다. 캠핑도 안 된다. 도대체 자식을 사랑하긴 하냔 말이야. 매일같이 그놈의 공부. 애들 숨 막히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당신 보고 다녀오라 하지. 매주 애들 데리고 밖으로 놔둘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좋아해. 거기다 당신 놀러 가기만 하면 애들은 제쳐두고 혼자 놀기 바쁜 사람이잖아. 저번에도 캠핑 갔을 때 애들 놔두고 자기만 쏙 빠져서 낚시하러 간 거 기억 안 나?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남편의 도움 덕에 숨통은 트이고 살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말로는 애들을 위해서 놀러 간다고 하지만 매번 애들은 뒷전이고 자기 라이프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귀에는 애들 봐줘서 좋은 것 아니냐는 남편의 제안이 달가울 리 없는 거고요. 각 가정마다 사정은 다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 매번 이렇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겠다 말하는 통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본인 유흥비에 애들 놀러 다니는 비용 이렇게 다 써버리고 저금은 할 생각도 안 하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었겠어요. 누군 즐길 줄 몰라서 아끼며 사는 것도 아니고 속이 답답했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더 숨이 막힌다 싶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난 후부터였어요. 제 친정도 가족애가 넘치는 편이긴 한데 시댁 식구들은 정말이지 끈끈해도 너무 끈끈한 사이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셋째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3명이서 그렇게 입이 척척 맞는지 하루는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들다 말을 했더니 셋이서 죽이 맞아서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니 옳게 말대로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흘러간 인생은 누가 책임이나 져준대? 노는 것도 나이대가 맞게 노는 거야. 흔히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큰 누나 생각에도 이 사람이 너무했다 싶지 않아? 나라고 매번 빡빡하게 살면 어디서 숨 좀 트고 살겠어. 그래 맞아. 올케가 이번엔 잘못했다.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살 수 있겠어. 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애들 보다가 조카들 보면 아주 안색이 어린데도 거무죽죽해. 세상에 애들을 얼마나 잡으면 어린애들이 안색이 안 좋아? 진짜 작은 누나 말대로야.
이 사람이 애들을 얼마나 잡는 줄 알아? 애들 교육에는 아주 100만 원도 훌쩍 써버리면서 내가 조그만 장난감 하나 샀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아니 여보, 그거 작은 거 아니잖아. 그때 당신이 산 거 30만 원짜리였어. 어떻게 그 조그만 장난감 하나 사는데 30만 원을 써? 형님들도 이건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30만 원? 뭐 흔히 네가 한다는 그 이상한 로봇 조립 같은 거 산 거야? 그건 흔히 네가 너무하긴 했네. 그래도 올케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줘라. 제 돈 드는 취미라곤 그것밖에 안 할 텐데. 아주 서로 죽이 맞아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남편 좀 이해해 주라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나요? 솔직히 어떤 애 둘 있는 아빠가 애들 장난감도 30만 원을 안 쓰는데 본인 좋아하는 취미라면서 30만 원을 태웁니까? 그 돈으로 당장에 적금을 하나 더 들어도 아까운 마당에. 아무리 초반에 차이가 나는 결혼을 했더라도 말이죠. 이건 너무하다 싶었죠. 매번 이런 일로 싸우는 것도 지친다 싶었죠. 그런데 어떡하나요? 애도 둘이나 있고 애들 크기까진 한참이나 남았으니 이런 어린 남편이라도 참고 살아야죠. 어쨌든 제가 선택한 남편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일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저는 시댁에 전보다 더 실망을 하게 됐는데요. 시부가 평소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 최근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응급실도 실려가고 했는데 그 뒤치작거리를 저나 남편이 해야 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본인 아버지니까 남편이 더 나서서 챙기고 저한테 부탁한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시부가 응급실에 가든 말든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화해서 자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저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직급도 높아서 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 날에는 신우들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처음엔 제 말을 들어주던 신우들도 점점 자기들도 바쁘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부 돌보는 일을 저한테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혼자서 독박으로 시부 뒤치작거리를 하게 됐죠. 매일이 한숨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게 위로가 됐던 건 저희 애들의 미수였어요. 제가 할아버지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야 한단 말에 아직 어린 저희 애들이 씩씩하게 본인들은 괜찮다며 말해주었거든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예전엔 미루던 숙제들도 미리 다 했다면서 자랑삼아 저에게 톡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에도 시부의 건강엔 진척이 없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시부는 결국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시모도 쓰러지면서 저는 졸지에 시부에 이어 시모의 병간호까지 도맡아야 했어요. 쓰러진 시모는 시부와 같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큰 충격 때문인지 그대로 뇌출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참만 다행으로 시부를 돌보면서 고혈압에 대한 공부를 해놔서 빠르게 조치는 취할 수 있었는데 이게 뇌라는 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편마비가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죠. 막말로 시모의 수술 직후에는 스스로 밥 먹는 일도 힘들었어요. 숟가락을 뜰 힘도 없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걷질 못하니 혼자선 화장실 가는 일도 힘들었죠. 그래서 24시간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지경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신우들은 본인들 일이 힘들다면서 이제는 시모 돌보는 일마저 저에게 미루는 게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긴 했죠.
아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버님까진 이해합니다. 거기까진 제가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이제는 저한테 맡긴다고요? 제 부모님이 아니라 형님들 부모예요. 제 엄마가 아니라 형님들 어머니라고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옳게 해? 누가 보면 우리가 아빠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불효녀처럼 말한다? 우리도 할 건 다 했어. 시간이 없어서 옆에 자주 있어주질 못해서 그렇지. 그게 너무하단 거예요. 사람 쓰라고 돈 한 달에 겨우 20만 원씩 모아주시는 거 그게 전부였잖아요. 두 분이서 40만 원이라지만 턱도 없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왜 저희한테만 떠넘기세요? 솔직히 말해 올케가 우리보다 낫잖아. 그럼 이제 60이 코앞인데 우리들이 엄마들과 얻고 하리? 한 살이라도 젊은 올케가 우리보다 체력이 좋으니까 올케가 하는 게 낫지. 우리도 바빴다고. 남편과 아무리 차이가 나는 신우들이라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병간혼 등한시하는 탓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제 입장을 남편도 뻔히 알면서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고 신우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시모를 한 일주일 정도 돌보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설마 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 일주일 후에 시모를 찾아갔더니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에 겨우 남편만 몇 번 찾아오고 말았다는 시모의 말에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한테 많은 것을 해주진 않았지만 최소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한숨이 나오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의 병간을 돌볼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제가 이놈의 집구석 나가든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연례 행사 때문이었는데요. 시모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이 자식이란 놈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전부터 계속했던 이 연례 행사를 그만할 생각을 않더라고요. 어떤 연례 행사냐 하면 말이죠. 1, 2, 3, 4분기 나눠가지고 꼭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시모가 아파서 병원을 오가는 이 시점에도 이걸 그만두지도 않고 다니는 겁니다. 제 남편도 같이요. 그러니 제가 남편놈하고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물론 예전엔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비용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는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저를 빼곤 시댁 사람들끼리 정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하고 통보만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이 저들끼리 계획을 다 짜놓고는 언제 놀러 가기로 했으니 저한텐 시모를 잘 부탁한다면서 아주 거절은 듣지도 않겠다는 듯이 훌쩍 떠나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어느 가족이 자기 부모가 지금 아픈 상황인데 그걸 며느리한테 바톤 터치하듯이 맡겨놓고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기가 막혔죠. 다른 사람들한텐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부끄러워서 이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제 속으로 혼자 끙끙 앓아야죠. 그러다 하루는 이런 신우들과 남편 때문에 크게 충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추석 명절 즈음이었을 거예요. 회사를 갔다 와서 남편에게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기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어떻게 할 거야? 당신도 들었지? 나 엄마 때문에 이번 명절엔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럼 당신 이번 명절 내내 장모님한테 가 있을 거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추석 당일부턴 우리 집에 가야지.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저번부터 말했잖아. 동생 급하게 해외 출장 나가게 돼서 허리 수술한 엄마가 혼자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번 명절은 엄마한테 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이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 너무 유난인 거 아니야?
그리고 누나들이 말했잖아. 우리 이번 명절에 우리 베트남 가기로 한 거. 진짜 당신 누나들이나 당신이나 너무 웃긴다. 분명 내가 우리 집 사정도 뻔히 다 말했는데 그걸 기어코 가겠다고? 취소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도 취소하고 싶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 생긴 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와서 취소하면 환불도 거의 못 받는데 돈 날리는 건 당신도 싫잖아. 아무튼 모르겠고 형님들한테도 가서 전해. 이번 명절은 나도 안 된다고. 애들이 집에 있어서 더 큰 소리를 못 냈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면 아픈 엄마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란 연놈들이 전부 명절에 여행 갈 테니까 저한테 돌봐달라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계획을 했던 일이라 환불하면 돈 다 날린다면서. 더 웃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엄마 수술 때문에 잠시 친정에 가 있겠다 하니까 꺼낸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여행 갈 생각만 가득하고 애초에 시모 돌보는 일은 전부 저한테 맡길 심산이었던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엄마한테 양해 구하고 추석 늦게라도 시댁으로 갈까 했던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냉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시모를 돌봐달란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고 제 말처럼 여행 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말도 안 통하는 인간 따윈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추석 연휴 엄마한텐 저 혼자 가게 됐죠. 당연히 엄마가 저에게 왜 혼자냐고 물었지만 혹시라도 아픈 엄마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병간호를 자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독박으로 했다는 건 아직 말도 못했거든요. 어떤 자식이 집 나가서 애들까지 낳고 사는데 부모 걱정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절대 말 못하죠. 아무튼 이렇게 엄마의 병간호 겸 명절에는 친정에서 머물다가 동생이 돌아오고 나서야 바톤을 터치하고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으로 갔더니 시모가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들이랑 남편은 어디 갔냐 물으니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전부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그래서 명절 내도록 시모가 혼자서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편마비로 누워 계신 시모를 혼자 두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 새끼인지 아님 짐승 새끼들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잔뜩 인상을 찡그린 채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병수발을 들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택시 좀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알지? 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김할매 말이야. 그 할매도 나처럼 편마비가 왔는데 그 어디냐 거기 역 근처에 있는 상가 거기 재활병원 다니고 많이 나아졌다대. 어머,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지금 택시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가, 나 혼자 다녀와도 된다. 그냥 며느리는 택시 한 대만 불러주면 돼. 네? 어머님 제대로 걷기도 힘드시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같이 가드릴게요. 어차피 저 오늘까지 쉬는 날이라 시간 많아요. 어? 아니라니까. 너도 안 싸던 병간호 하느라 지쳤을 텐데 그냥 집 가서 쉬어. 난 그 옆집 김할매랑 같이 가면 된다. 너도 알지? 그 집 며느리가 간병일 하고 있는 거. 김할매 병원 갈 때 꼭 같이 간다니까 나도 도움받으면 된다. 시모의 말은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 생각했죠. 왜냐고요? 그 옆집 김할매란 분이랑 시모의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며느리랑은 그다지 사이가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혼자선 제대로 걷기도 힘든 시모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며느리란 사람이 제대로 사람을 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시모의 뒤를 밟기로 했죠. 혹시라도 택시에서 내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또 뒷감당은 당장에 한국에 있는 제가 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모의 택시는 시모가 말한 그 상가란 곳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심의 외곽에 위치한 한 건물이었어요. 더군다나 택시에선 같이 간다던 이웃집 김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죠. 순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구태여 병원으로 간다는 변명까지 하면서 절 떼어놓고 이런 외곽으로 왔나 하고 말이죠.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말이에요. 아무튼 시모는 기사님의 도움으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멀리서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 안에서 누가 후다닥 시모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건물 안에서 나온 사람 때문에 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과 신우들이었거든요. 분명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건물 안에서 나온 건지. 남편과 신우들이랑 함께하는 시모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제가 있는 카페 건물로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절 알아볼까 싶어 저는 얼른 구석 자리로 옮겨서 그들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몰래 듣게 됐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유, 며느리 그년 아주 껌딱지가 따로 없다. 내가 혼자서 잠시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나 따라 나서려던 거 겨우 말리고 나왔어. 엄마 고생했네. 이렇게 그거 진짜 무섭다니까? 저번에 달려드는 거 봐. 말이 되냐면서 왜 저번에 유럽 갔을 때 봤던 투우장 소인 줄 알았다니까? 말도 마라 누나. 나한테는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해서 어떻게 둘러대야 하는지 머리가 다 아프더라. 그래도 돈 이야기 하니까 휙 하고 돌아서던데 아주 냉기가 철철. 순간 들키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물 산 거 어떠냐? 잘 산 것 같지 않든? 이게 외곽이라고 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아버지가 오죽 걱정 많던 사람 아니냐? 아빠가 진짜 성경지명이 대단하다니까 엄마. 여기 조만간 개발돼서 임대료 아주 왕창 뛰기 직전이래. 그렇게 우리 걱정하시더니 대박인 거 있지? 평소에 시모가 자기를 돌보지 않던 자식들에게 쓴소리 없이 있는 게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에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계속해서 앉아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숨어서 엿듣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근처 상가 건물 이야기들을 계속하던 시댁 식구들은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벌떡 일어서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해가 뜨자마자 시모가 택시를 타고 갔던 외곽 건물로 직행했습니다.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침에 여행해서 돌아온 듯이 들어와서 방으로 가는 남편에겐 잠시 볼일 좀 보고 오겠다 말을 해두고 말이죠. 어제 당장이라도 시댁 식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근처 부동산을 찾았지만 명절이라서 문을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 하루를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주변에 있던 부동산 중에 가장 매물이 많이 걸린 것 같은 곳에 찾아가서 근처 상가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러자 그 부동산 직원분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이 이 근처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아마 확인하기는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 떼보면 다 나오거든요. 등기부 등본,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있었네.
혹시라도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부동산에 매물 꼭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 근처에 많이들 물어보러 오시거든요. 부동산 직원의 조언에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솔직히 등기부등본을 떼보겠다는 생각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등본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시댁 식구들이 나왔다던 그 건물 있죠? 그게 시부가 남편에게 상속해준 재산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몰랐냐고요? 남편이 저에게는 그런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방구도 안 했으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가질 재산도 아닌데 시댁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남의 노력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이런 사실들을 숨겼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돈돈하던 사람이라도 그건 저희가 번 돈들에 대한 부분이지 남편이 얼마를 벌고 쓰든 잔소리만 했지 그에 대한 터치는 일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지난 일들이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의 그런 반응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라도 제가 그간의 병간호나 시댁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값을 치러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 앞에서 이런 재산 관련 문제들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대충 정리되고 난 다음 남편에게 은근슬쩍 떠보기로 했죠. 당신 이번 명절에 해외여행은 재미있게 놀다 왔어? 베트남 갔다 왔다면서 어제 빈손으로 왔대? 이번에 누나들 때문에 하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통에 선물 살 시간도 없었네. 당신도 잘 알잖아. 누나들 외국 나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빠서 갔다 오면 숙소에서 골아떨어지기 바쁜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 줄 선물 살 시간은 있었을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이번에 여행 말고 옆길로 샌 건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매년 우리 가족들 여행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누나들한테 물어보든지. 누나들도 같이 갔으니까 다 알잖아. 은근히 제 눈을 피하면서 말을 더듬는 남편의 모습에 영 속이는 일은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제 뒤통수를 여러 번 때리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찍 잠에 드는 척하면서 남편이 행동하길 기다렸습니다. 어리석은 제 남편은 역시나 제 손바닥 아니었죠. 단번에 아까 전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신호와 나누고 있더라고요. 자는 척을 하던 제 옆에서 조용히 일어난 남편은 그대로 거실로 나가서 소리를 죽이며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군간 당연하게도 신우들 중 첫째 큰 신우였고요. 아무리 소리를 죽여 말을 한들 어떡하냐면서 흥분한 남편의 목소린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방문을 조용히 살짝 열어 듣고 있던 저는 통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들을 수 있었죠. 물론 남편의 목소리만 말이에요. 전화를 시작한 남편은 당연하게도 제가 있던 의심들을 큰 신우에게 전하더라고요. 큰 신우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잔뜩 흥분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라면서 방방 뛰었고요. 아마도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평소 저를 한참 아랫사람으로 보던 큰 신우라면 의뢰 무시해도 상관없다 생각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뒤로는 상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의하는 것 같았는데 큰 신우가 어디서 법적인 자문을 받았는지 상속받은 재산은 어차피 나누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길 것만 같던 통화는 끝이 났고요. 비로소 저는 제가 있던 가정들이 모두 다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배신당했다는 분노 때문에 말이죠. 제가 그동안 겪은 고생과 희생이 전부 우스워지는 기분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심정을 어떻게 이 가족들에게 대갚아주면 좋지 싶어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도 별말하지 않기에 제가 그냥 넘어갔나 보다 방심을 하게 만들었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고 다녔죠. 그리고 속으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속이 후련해질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간 터놓지 못한 이 마음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분노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연놈들이 널 그렇게 이용해 먹고 아무것도 안 되려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나 어떡하지? 나 그 인간들 얼굴 이젠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도 보기만 하면 토 나올 것 같은 것도 겨우 참고 지내는 중이야. 그래. 일단 엄마도 모아둔 돈 있으니까 걱정 말고 변호사부터 선임해보자. 이런 건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할 테니까. 처음 엄마를 앞에 두고 사실을 말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만 그런 저를 보면서 울면 안 된다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변호사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남편 몰래 변호사를 선임한 터라 눈에 띄게 집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하긴 어려웠어요. 아무튼 엄마의 조언을 따라 찾은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전부 말해주니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상속받았다는 건물, 그 건물 자체에선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아내분이 들인 노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변호사님, 저 이렇겐 그 사람이랑 못 삽니다. 어떻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재산 분할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든 인간들한테 정신적인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고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 맡았다는 간병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간병 자료?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적어놓은 일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럼 그 자료랑 병원에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아내분이 간병해 드린 시간이 많다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씩 확보해 보시죠. 변호사가 내놓은 방안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간병에 대한 기록을 찾는 것이었죠. 이를테면 제가 간병을 하면서 병원에서 보냈던 시간이나 제가 제대로 간병을 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런 일기가 도움이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혈압이나 이런 병들은 아무래도 유전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자 싶어서 기록했던 것들이었거든요. 하늘이 절 도왔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자료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어쨌든 남편이란 사람이 생활에 있어서 생활비는 보탬이 되지만 기타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이 잘 안 됐던 사람이라 이렇게 가족에게 숨긴 채로 재산을 가졌다는 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네요. 왜 앞서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취미나 여행 같은 것에 사용하는 돈 씀씀이가 생각보다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느 달은 본인의 월급이나 모아둔 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긴 했어요.
예전부터 악착같이 살아왔던 저였기에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가계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빠짐없이 쓴 가계부가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남편의 지출에 마이너스가 되는 달에는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쓰려 했던 돈에서 메꿔야만 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모아두고 보니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부부란 이름 아래에서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전부 확인하고 봤더니 일방적으로 제가 그간 부부란 이름에 쏟은 돈들이 꽤나 많은 겁니다. 이걸 이런 방식으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고 눈 감았던 시간들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제 행동에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여전히 저들끼리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놀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시모 간병은 모두 저에게 맡긴 상태였죠. 전 오히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어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순간에도 저렇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나 하고 말이죠. 모든 자료들이 정리가 척척되기 시작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사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부가 남겨준 상가 건물, 거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알기 전에 저는 이미 모두 준비된 간병 기록, 남편이 그간 저에게 숨긴 재산 내역 등을 변호사에게 넘기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이 모든 판을 시원하게 한바탕 엎을 때를 말이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시모가 예전에 그 병원에 가고 싶다면서 택시를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복수할 생각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택시를 불러주었죠. 그리고 곧장 시모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시모는 제 행동에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택시를 타고 남편의 상가 건물로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번처럼 똑같이 남편 신우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이 카페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잡고 말했죠. 어때? 나 속이고 잘 놀고 있었어? 그간 해외여행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다니느라 아주 바빴겠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여보, 우선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테니까. 됐어. 설명은 필요 없어.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비밀로 하면서 그간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겠어? 건물도 당신 앞으로 떡하니 하나 받아놓고는?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설마 우리 엄마 뒤를 밟은 거야 지금? 올게 지금 이거 스토킹이야. 범죄라고. 아, 형님, 스토킹이라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저한테 그간 안 줬던 돈들 다 뱉어내셔야겠지만요. 여보, 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부부 사이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일단 진정하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응? 이야기는 저기 법정에 가서 판사님들 앞에서 하고 난 오늘부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거든? 당황한 시모는 제대로 말해뱉지도 못했고요. 이혼과 법정이란 말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작은 신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도 못했는지 허둥지둥. 큰 신우는 무슨 소리냐고 아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저는 이 상황도 혹시나 몰라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날 남편에겐 아주 상세하게 전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간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일이나 당신 건물에 가압류 신청 걸어놨으니 돈부터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본인한테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니 애들을 놔두고 가면 제대로 밥이나 먹일까 싶어서 말이죠. 제가 떠난 다음에야 가압류 통보를 받았는지 시댁에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허겁지겁 제 친정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이죠. 여보, 나와서 얘기라도 좀 하자, 어? 갑자기 왜 이러는데? 우리 그간 잘해오고 있었잖아. 애들도 그렇게 데려가 놓곤. 잘해왔다고? 잘해온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는 재산을 싹 다 숨기고 자기 부모 병간호 다 맡기고 속여왔다고? 잘한 거 맞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재산은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가치가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대로 이익이 나면 말하려고. 어디서 개가 짖나? 사람 말 제대로 좀 해. 그걸 숨기려고 한 거지 뭐가 달라? 분명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당신이 뭐라 그랬어? 돈 한 푼도 없다면서 당신은 그런 자린고비 인생을 살기 싫다며. 앞으로는 내가 당신 말 잘 들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건물 가압류만 좀 풀어주라.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당신 골치 아픈 건 내 사정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나 속이고 이용해왔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알아듣겠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면서 봐달라 했지만 이미 한참 잘못된 지 오래. 더 이상 정인이 모니로 봐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와중에도 가압류만 풀어달라. 어떻게 가족끼리 간병비 이야기를 하냐는 헛된 소리나 짓거렸으니까요. 하도 징징거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당장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와 간병비를 즉시 내줄 것을 요구했고요.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도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지 않냐면서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말했죠. 그간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던 사람인데 재산을 이토록 많이 숨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본인이 숨긴 재산들을 모르리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따로 시모의 명의로 샀다면서 사둔 자동차나 오피스텔까지 제가 몽땅 다 털었거든요. 전부터 의심 갔던 부분들은 전부 박박 긁어 모아서 증거를 제출했던 상황이었죠.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2천, 그리고 그간 시부모를 간병했던 비용들을 모두 청산받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이것들 때문에 걸린 가압류를 푸느라 대출까지 풀로 땡겨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사실은 이혼 소송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하루는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자식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찾아올 생각을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저한테 줄 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바빴을 테니 부모가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시모 말로는 집골도 엉망이라면서 제발 좀 자기를 봐달라 하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이혼하는 마당에 거기까지 찾아가게요? 바로 당신 자식들이나 부르시죠 하고 대차게 거절했죠. 이후 시모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관심도 없고요. 친정엄마도 아프신데 남의 부모까지 생각하게 생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받은 재산 분할은 제대로 잘 정리할 수 있었고요. 뭐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부에게 상속받았다던 건물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순 없고 대신에 그간 간병비나 이런 부분으로 꽤나 많은 금액을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아주 억소리가 나게 많더라고요. 물론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그 상가 건물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도 절반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러저러해서 남편의 재산이 절반 이하로 되게 생겼으니 남편과 신우들은 아주 개싸움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찾아와서 제 앞에서 직접 말이죠. 오케이.
우리가 이놈 제대로 살게끔 교육시켜 놓을 테니까 올케가 이번 한 번만 봐줘. 응? 아버지 재산 이놈 말만 믿고 얘 앞으로 다 해놨었단 말이야. 맞아. 우린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상가 건물 가압류 그것만 물려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얘 쥐어짜서 올케가 말한 그 돈 다 마련해줄게. 누나들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팔 생각을 해? 그러고도 내 누나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주 꽁꽁 손에 붙들어 맬 때는 언제고 저보곤 돈돈한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제 앞에서 그 돈 때문에 가족이고 나발이고 남편을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안달인 모습들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전 받을 것만 다 받으면 그만이지만요. 한동안 시끌시끌한 탓에 애들도 힘들어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애들을 공부 때문에 못 살게 군 세월이 있어 혹시나 절 싫어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애들이 오히려 제 아빠인 남편 놈보다 낫더라고요.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갈 저희 첫째가 저한테 되려 자기들 걱정해서 한 잔소리인 거 다 안다면서 절 달래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어른들 사정 때문에 애들을 빠르게 철이 들게 만든 건 아닌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애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요. 뭐 제대로 받아낼 거 다 받아낸 건 아니라 조금은 더 그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칠지 몰라도 참고 견뎌야죠. 그간 정당한 제 권리는 다 찾아야 하니까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가족이란 이름 하나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르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요. 어린 시절 저희 남매를 키워준 엄마 역시도 어찌 보면 본인 인생을 희생한 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희생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요. 가족이라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무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곧 다가올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